안녕하세요. 사연을 즐겨 듣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순탄치 않은 삶을 살며 다양한 사람을 겪으며 사람은 두 분류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고 고마워하며 두 배로 돌려주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 배를 불리려는 욕심으로 인해 자신이 받았던 호의를 잊어버리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저의 동서의 경우에는 후자에 속하기도 했고요. 저희 남편은 공무원을 은퇴하신 친정아버지와 함께 운동복 사업을 했었는데요. 남편과 친정아버지 모두 평생 짜인 틀 안에서 일을 처리하는 직장 생활만 하다 보니 장사가 영 잘 되지 않더군요. 친정아버지께서는 사업이 잘 될 거라 큰 소리를 치셨지만 정확히 6개월도 안 돼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폭삭 망하고 말았지요. 아마 동서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희 부부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 폐지를 주었을지도 몰라요. 동서는 회계법인에서 일하던 유능한 회계사로서 2년 전 회계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는 동서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자잘한 비품이나 간단한 회계 업무를 하는 경리로 남편은 직접 고객을 찾아다니는 영업직 직원으로요. 그러나 딱히 저와 남편이 하는 일을 나눌 필요도 없었네요. 동서는 업무 시간 이외에도 저희 부부를 시도 때도 없이 부르며 마구잡이로 부려먹었거든요. 마치 머슴과 몸종을 부리듯이요. 저의 경우에는 사무실 청소는 물론 동서의 집안일마저 도맡아 했고 남편의 경우에는 대리기사 노릇까지 했지만 그래도 동서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빚을 갚고 생활비를 쓸 수 있었기에 꾹 참았지요. 동서가 저희 부부에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공무원 연금으로 고생은 안 하셨기에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얼마 뒤 저희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불행은 쓰나미처럼 몰려오더군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 하루 전 친정아버지께서는 친구의 빚 보증을 서신 것이었어요. 이미 당사자는 잠적을 한 상태였기에 친정아버지께서 보증을 선 빚을 고스란히 친정어머니가 갚아야만 했지요. 상황이 된다면 제가 대신 나서서 친정어머니 대신 빚을 갚았겠지만 저는 사업을 하며 진 빚만으로도 벅찼기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한숨이 저절로 내쉬어졌어요. 어쩔 때는 뜬 눈으로 밤을 새기도 했고요.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었는지 친정어머니께서는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가까운 친구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되신 것이었어요. 친정엄마와 고등학교를 같이 나오신 아주머니께서는 으리으리한 부잣집에 시집을 가셨기 때문에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우아하게 사시는 분이셨지요. 아주머니 성품이야 워낙 온화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말할 것도 없었네요. 아주머니 밑에서 일을 하신다면 적어도 말도 안 되는 갑질을 당하며 억울하게 돈을 벌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렇게 친정어머니께서 가정부로 일한 지 한 달이 되던 날 저는 보잘것없지만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드리며 인사를 드렸어요. 친정어머니의 사정을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요. 그러자 아주머니께서는 손사래를 치시며 오히려 자신이 친정어머니를 포함해 저희 부부에게 고맙다며 손을 맞잡으시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머니께서는 몇 해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주머니께서는 음주운전자로 인해 남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으셨거든요.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우울증은 친정어머니께서 오신 후에 말끔하게 사라졌다고 아주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찡하게 아려왔네요. 가족들의 속만 썩이던 친정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도 사무치도록 슬펐는데
아주머니께서는 한순간에 멀쩡하신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으셨는데 그 속이 멀쩡한 것이 더 이상한 것이잖아요. 주책맞게 눈물을 흘리자 아주머니께서는 바로 제가 싸온 음식을 식탁에 풀며 같이 먹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때문에 분위기가 칙칙해졌다면서요. 그러고는 제가 담근 총각김치를 맛보셨는데요. 드시자마자 깜짝 놀라시면서 저나 친정 어머니나 어쩜 이리 음식 솜씨가 좋냐며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투자금을 대줄 테니 직접 반찬 가게를 차려보라고 권유하기도 하셨지요. 물론 아주머니의 제안은 감사했지만 저나 친정어머니나 사업 이야기가 나오자 바로 진절머리를 치며 거절을 했네요. 사업이라면 이미 집안 기둥을 3번이나 뽑아먹은 친정아버지로 인해 질릴 만큼 질렸는걸요. 저희 모녀가 거절을 하자 아주머니께서는 못내 아쉬워하셨어요. 그러면서 작게라도 시작해보라며 부탁을 하기도 하셨죠. 아주머니야 저희 집이 다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더 이상의 사업을 하기에는 저희 식구들은 이미 너무 많이 지쳐 있었기에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날벼락이라도 내렸는지 아주머니의 제안을 거절한 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도 않아 저희 부부는 일자리를 잃고 말았어요. 회계사로 일하던 동서의 비리 때문이었지요. 사무실에 들이닥친 감사원이 말하길 동서는 그동안 부실 기업과 의탁하여 기업 가치를 말도 안 될 정도로 부풀리고 이를 대가로 뇌물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지만 동서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사이 저희 부부는 상상도 못할 곤욕을 치러야만 했어요. 동서로 인해 돈을 잃은 피해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가뜩이나 엉망이 된 사무실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것이었지요. 최대한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했지만 어디 그게 제 마음대로 될 리가 있나요? 이미 피해자들은 동서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부풀려 높은 기업 가치에 속아 피 같은 목돈을 날려버렸는걸요. 그 중에서는 전 재산을 날린 사람도 적지 않았기에 운수가 좋지 않은 날에는 머리채가 뜯기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아마 피해자들은 저희 부부가 의도적으로 동서를 숨긴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동서가 조사를 받으러 갔다고 말을 할 때마다 수긍을 하는 것이 아닌 더 날뛰며 사무실에 발길질을 서슴지 않았지요. 피해자들을 상대하는 것도 벅찼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의 상황이 참 막막했네요. 동서가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 사업체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다른 회사에 이력서라도 넣어봐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뜻밖에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고 저만 따로 시댁에 오라면서요.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며 둘러댄 뒤 바로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희 부부와 동서 부부를 누구보다 걱정할 시어머니셨기에 묘책을 말씀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동서가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3일 내내 검찰 조사를 받은 동서가 걱정됐기에 바로 동서의 얼굴 상태를 살폈어요. 그러자 동서는 갑자기 제 손을 맞잡으며 눈가를 글썽였어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집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형님께서 저 대신 자수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업 비리부터 시작해서 뒷돈 받아먹은 것까지 다 형님이 했다고요. 짐승도 자기 구해준 사람한테는 개구리 뒷다리라도 물어온다면서요.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저 아니었으면 그 나이에 편의점 일도 못하고 폐지나 주었을 텐데 제 덕분에 편하게 앉아서 돈 버셨잖아요. 형님께서 이번 일만 책임지고 끝내주시면 다음 회사 차릴 때는 형님이랑 아주버님 몫까지 제가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동서 설마 지금 나더러
동서가 한 짓을 다 덮어쓰라 그거야? 동서, 이건 은혜랑은 다른 문제지. 아유, 어떻게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만약에 내가 자백한다고 해도 감사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아이, 동서 생각해봐.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회계 컨설팅 회사까지 차린 동서가 부도나기 직전 회사랑 짜고 쳤다는 게 신빙성이 있겠어. 아니면 한평생 가정주부로 살다가 쫄딱 망한 사업비 갚으려고 2년 전부터 격리를 시작한 내가 한탕 해먹으려고 혼자서 이 일을 다 꾸몄다고 하는 게 신빙성이 있겠어?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꼼꼼하게 대본까지 써서 드릴 테니까. 형님은 그냥 제가 드린 대본대로 달달 외워서 말만 하시면 돼요. 3살짜리 애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형님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다른 일이면 몰라도 어떻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자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비리 같은 부정한 일을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 나이 먹도록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했다며 혀를 차더니 자기가 궁지에 몰리자 급하게 양털을 뒤집어 쓰고 불쌍한 척을 하는 동서가 정말 가증스럽게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더 괘씸한 것은 이미 시부모님과는 이야기가 모두 끝났는지 시어머니까지 동서의 편을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바람 빠지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요. 애미야, 무인도에 떨어져도 살아남는 게 전문직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잖니. 네 입장에서 억울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어쩌겠니? 탓하려면 덜 가르친 사부인이나 덜 배운 네 자신을 탓해야지. 전문직인 우리 막내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야 집안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법이야. 지붕 떨어진 집이야 다시 고치면 그만이지만 기둥 부러진 집이 어디 집구실이나 할 수 있겠니? 배어나 안 되면 망정이지. 그럼 어머니 말씀은 제가 시댁 식구들을 위해 동서 대신 다 뒤집어 쓰라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나요? 그렇지. 너무 나쁘게 생각할 거 없다. 막내 아가가 살아야 너도 애미 너한테도 복이 오는 법이잖니. 그리고 피리까지 대신 뒤집어 쓴 가족인데 정 많은 막내 아가가 가만히 있겠니? 보상을 해도 두둑히 해주겠지? 두둑하게 보상이라도 해줬으면 적어도 억울하진 않죠. 어머니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골에 밥 가는 소도 저처럼 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은 몸종처럼 시키고 돈은 간신히 숨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만 줘놓고 보상은 무슨? 지금도 저 하나 낭떠러지로 밀겠다고 한마음 한뜻으로 작당 모의를 하는데 억울하게 뒤집어 쓰고 나와봤자 얼마나 대접을 받겠어요. 며느리 형님 대접만 해도 감지덕지겠죠. 큰일 앞두고 어디 푸정타게 목소리를 높여. 큰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어찌 이리 희생정신이 없는지. 길게 말할 거 없이 지금 여기서 딱 선택해라. 네 동서 대신 이번 일 뒤집어 쓸지 아니면 큰아범한테 이혼당하고 나이 40 먹어 이혼녀 소리 듣던지. 어머니, 우리 그이는 무슨 병풍이라도 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법이 어머니 마음대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줄 아시냐고요. 그저 돈이라면 눈이 뒤집혀서 가족 팔아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집안 어른이면 어른답게 중심을 잡으세요. 우리 그이 운동복 사업할 때는 바다에 뛰노는 참치라도 잡아줄 것처럼 구시더니 저희 집이 폭삭 망하니까 그새를 못 참고 동서편을 드세요. 어머니 계속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시는데 그럴수록 어머니 꼴만 우스워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네가 이 시애미를 가르치겠다 이거냐? 아이고, 70 넘은 시애미도 가르치는 머리 좋은 양반께서 왜 대학교 근처도 못 가고 고등학교만 간신히 나와서 이 모양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어디 시애미한테 훈수두기 대학교라도 나왔나 보지? 그런 대학이 있다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어머니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런 대학만 나왔어 봐요. 지금처럼 잘못한 사람 감싸고 엄한 사람 앉혀놓고 남의 다리나 벅벅 긁으면서 눈치 주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동서도 그러는 거 아니야. 싸게 들일 몸종 들어왔다 죽어라 일만 시켰으면서 은혜는 무슨 은혜? 동서가 시킨 일대로 돈 받았으면 우리 부부는 벌써 강남에 빌딩을 사고도 남았어. 나는 생색이나 내고 남의 돈이나 훔쳐먹는 동서 대신 자백할 생각은 꿈에도 없으니까 알아서 해. 아이고, 집안에 들어온 들쥐 한 마리 때문에 아주 집안 기둥이 제대로 뽑히는구나. 당최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집안에 기둥을 뽑은 것은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도 사기나 친 동서인데 낮이고 밤이고 동서의 시중만 들던 저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요.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졌는데 눈앞에 있는 들쥐도 알아보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안쓰럽기는커녕 참 한심스러울 뿐이었네요. 집에 도착하면 남편에게 시댁에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하려고 했지만 집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은 동서와 크게 한바탕을 한 모양이었지만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는지 숨을 고르지도 못하고 저에게 쐐기를 박더군요. 다시는 시댁에 가지 말라고요. 이후로 저희 부부는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고 말았네요.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은 저희 부부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먹고 살지 참 많이도 고민했어요. 죄취업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저와 남편은 이미 40을 넘긴 나이였기에 작은 회사에 사무직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후의 수단으로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하기도 했죠. 반찬 가게를 열 수 있게 도움을 달라고요. 이대로 돈도 못 벌고 굶어 죽으나 장사를 하다가 말아먹으나 똑같은 거니까요. 그 사이 아주머니의 마음이 변했으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했지만 저희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신 아주머니께서는 기꺼이 사업 자금을 건네주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아주머니께서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으로 상가를 잡아주기까지 하셨지요. 덕분에 저희는 안정적으로 반찬 가게를 차릴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안 되면 어쩌나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워낙 직장인과 4인 이상의 가족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 반찬을 사가는 손님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났어요. 반찬을 사간 주부들이 맛있다고 여기저기 소문을 내준 덕분에 저희는 그야말로 떼돈을 벌게 되었어요. 순수익이 1,000만 원 정도가 나왔을 때는 친정어머니와 남편을 얼싸안고 가게가 떠나가라 울기도 했고요. 장사가 잘 되면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초심인데요. 저희 가족들은 수도 없이 사업을 망하다 보니 계속 초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음식 맛은 물론 반찬을 구매해 주시는 손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까지도요. 가게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후에는 바로 아주머니가 빌려주셨던 사업 자금을 갚으려고 했지만 아주머니께서는 이자만큼 입금을 하자마자 2배가 되는 돈을 주시더라고요. 삼시세끼 맛있는 반찬을 가져다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 돈은 필요도 없다면서요. 돈을 갚으려고 해도 아주머니께서 도통 받지를 않으셨기에 참 난감할 뿐이었지요. 그래도 저희 가족의 인생을 구해주신 인생의 은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기에 아주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려 노력했어요. 그렇다고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반찬을 만드는 즉시 아주머니가 원하시는 음식을 바로 배달해 드렸고요. 부끄럽기는 했지만 저희 식구들은 반찬 가게를 시작한 지 2년도 안 돼 빚을 다 갚았을 뿐 아니라 내 집 장만을 하기까지 했네요. 참 감사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 등장한 불청객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인상을 찡그리고 말았습니다. 꿈에서라도 마주치기 싫은 동서와 재회를 한 것이었어요.
형님, 어머니한테 말씀 들었어요. 요즘 운영하는 반찬 가게 장사가 제법 잘 된다면서요. 아무리 저번 일 때문에 속상하다고 해도 그렇지. 좀 섭섭하네요. 가게 수입이 늘어나면 돈 관리도 힘들었을 텐데 저한테 연락 한 통도 없으시고. 내가 억만금이 있어도 동서한테 돈 맡기는 일은 없을 거야. 남의 돈 주머니 갈라서 도둑질까지 한 사람을 뭘 믿고 돈을 맡겨. 깨진 장독은 다시 만들 수라도 있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막을 수도 없는 법이잖아. 할 일도 없어서 심심한 모양인데 괜한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이전처럼 지내자고. 왜 동서 생각 없이 카드 긁는 거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잖아. 제가 오죽하면 형님한테까지 전화를 했겠어요. 카드 긁는 재미로 살았던 것도 다 옛말이죠. 지금은 편의점에 가서 카드 긁는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이놈의 돈이 뭔지? 회사 뒤봐주고 돈을 챙기면 뭐해요? 벌금 물려 계속 소송 거는 사람들 상대로 변호사 구하랴. 모아놓은 돈마저 몽땅 날렸는데 사람들은 또 어찌나 우악스러운데요. 돈 내놓으라고 사람을 얼마나 들들 볶는지 어디 사냥할 것처럼 죽자고 쫓아다니는데 당해낼 재간이 있어야죠. 사람들 피해 전국 방방곳곳을 떠돌아다니는 건 또 얼마나 힘이 든데요. 동서, 그런 걸 벌 받는다고 하는 거야. 사람들 상대로 땀 흘려 번 돈 가로챘으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들 피해서 도망 다닐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카드 긁을 재미로 사기친 건 아닐 거 아니야? 형님, 야박하게 굴지 말고 저희 부부한테도 일자리 좀 주세요. 돈 관련 일만 맡겨주시면 제가 무조건 2배로 불려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돈에 눈먼 족제비라도 그렇지 설마 돈 때문에 가족을 팔아먹겠어요? 동서라면 그러고도 충분한 인물이지. 입씨름할 때마다 시간당 계산해서 수당 챙겨줄 거 아니면 다시는 전화하지 말고 알아서 살아. 나는 지금 가게 일만 해도 정신이 없어서 동서 신경 쓸 여유도 없으니까.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법원 가서 조사까지 받았다는 동서는 여전히 변한 것 하나 없이 이기적인 모습만 보이더군요. 결국 저에게 전화를 건 이유도 지금 자신이 수중에 돈이 없으니 반찬 가게 돈 관리하는 대신 자기에게 비싼 수수료를 지급해라, 이 소리나 마찬가지였고요. 아예 작정을 하고 사람들의 돈까지 빼앗았던 동서이기에 반찬 가게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동서가 가게에 와봤자 피해자들이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찾아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서에 대해 날선 미움은 시동생의 등장만으로 허무할 정도로 쉽게 허물어지고 말았지요. 반찬 가게를 찾아온 시동생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싹싹 빌었거든요. 동서가 다시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일을 하게 해달라고요. 차마 시동생을 쫓아낼 수는 없었어요. 건강식품 판매를 시작했던 시동생은 동서의 비리가 밝혀진과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어야만 했는걸요. 이후에는 피해자들에게 동서의 남편으로 얼굴이 팔리는 바람에 다시 제기를 할 수도 없었고요. 형수님,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알지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신다면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반찬 가게 일을 시켜주는 건 동서가 딴 마음만 안 먹었다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사업하기 전까지만 일하게 해달라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동서 말로는 벌금이며 변호사 비용 때문에 집에 굴러다니는 동전 하나 안 남기고 다 썼다고 하던데 돈이 어디서 나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설마 또 사람들 상대로 사기쳐서 돈 뽑아먹는 건 아니죠? 형수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양심은 있는 놈입니다. 쩐이야. 집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서 그냥 뒀지만 다는 마당에 또 사기쳐서 돈 벌어오라고 시키지는 않죠. 사실 집사람 알고 지낸 사장님 중에 사업 자금을 대신 대준다는 분이 계셔서요.
아마 소송 사건 끝나고 좀 잠잠해졌다 싶으면 바로 지방으로 넘어가서 다시 회계 컨설팅 사업 시작할 것 같습니다. 사실 형수님한테 오기까지 저도 참 많이 고민했었어요. 집사람이 형수님이나 형님한테 잘못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5개월 동안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살아보니까 너무 지쳐서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더라고요. 나중에는 단칸방이라도 좋으니 서울에 계속 있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형수님, 앞으로는 사죄하는 의미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저희 사정을 조금만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풍채 좋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뼈마디가 보일 정도로 바싹 말라있더군요. 고생한 티가 여지없이 드러나다 보니 차마 시동생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뚝뚝 흘리는 시가족을 모른 척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따지고 보면 시동생은 아무 잘못이 없기도 했고요. 시동생의 간곡한 부탁에 남편과 상의를 한 끝에 동서 부부를 받아주게 되었네요. 그리고 시동생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동서는 전화할 때와는 딴판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설거지라면 진절머리를 치던 동서가 직접 나서서 고무장갑까지 끼고 설거지를 했거든요. 냉장고 청소나 쓰레기 정리 같은 굳은 일을 하기도 했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처음에는 동서의 행동이 가식이라고 생각했지만 2달 내내 군소리 없이 시동생과 함께 묵묵히 일을 하는 동서를 보며 동서를 조금 용서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자기 잘못을 깨우치고 개가천선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때쯤 저는 매출 관리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어요.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지만 장부 정리를 하기도 벅찬 와중 세금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급한 대로 아무 세무사나 찾아가기에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고요. 아무 사람이나 찾아갔다가 세금 누락을 하고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 동서는 조심스럽게 자기가 나서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흔쾌히 허락하자 동서는 세무사로 일하는 지인에게 연락해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직접 나서서 골머리를 앓던 장부 정리까지 해결해 주었지요. 회계나 정부 정책 쪽의 도 같은 동서 덕분에 저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혜택을 찾아서 받을 수 있었어요. 큰일을 해냈음에도 자랑 한 번 없이 설거지며 청소 같은 일을 도맡아 하는 동서를 보자 그동안의 앙금은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년에 무슨 복이 그리도 많은지 41살이란 늦은 나이에 바라고 바라던 아이까지 찾아오게 되었네요. 남편과 저는 한데 입을 모아 말했어요. 동서가 들어온 후 행운이 찾아왔고요. 친정 어머니 역시 일도 잘하고 예의 바르게 구는 동서를 예뻐하셨기에 동서에게 소원 한 가지를 말해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지요. 그러자 동서는 낡은 빌라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었네요. 지인에게 투자받은 돈은 이미 사업 준비를 위해 묶어두거나 써버렸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이사갈 여건까지는 안 되는 모양이었어요. 동서의 말에 친정어머니께서는 흔쾌히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내주시더라고요. 큰 상관은 없었어요. 어차피 친정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아파트는 소형 평수인데다가 지금은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계셨는걸요. 반찬 가게 워낙 바빠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세입자를 들일 시간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먼지만 쌓여가던 참에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보다야 가족이 살도록 내어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계속 반찬 가게에 나가 일을 하고 싶었지만 노산인데다가 워낙 몸이 허약한 탓에 병원에서는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휴식을 취해야 한다더군요. 가게 일이 중요하긴 했지만
뱃속의 아이가 우선이었기에 일단 집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안정기인 5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남편은 가게 수입이 잘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손님이 없다면 다시 메뉴 개발을 한다거나 신메뉴를 내놓았겠지만 손님은 이전보다 훨씬 많았기에 의아할 뿐이었지요. 그러다 문득 제 머릿속을 지나간 생각이 있었어요. 일손도 부족해 새로운 직원을 뽑게 된 것이었죠. 직원을 5명 정도 고용했기에 이 중에 1명이 도둑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곧바로 현금을 보관하는 곳에 CCTV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CCTV를 설치하고 얼마 안 돼 저는 기겁하며 뒤로 넘어가고 말았네요. 가게에 현금을 훔쳐간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동서였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현금을 다발로 가지고 가는 동서의 모습은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세무사를 고용한 뒤 장부 정리를 계속 동서가 해왔기에 뒤에서 도둑질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다음 날을 기다릴 것도 없이 전 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지요. 발뺌하지 못하도록 CCTV 영상까지 전송하면서 말이에요. 동서, 사람 마음 참 가뿐하게 만든다. 돈통 맡긴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를 못 참고 가게 돈에 손을 댈 수가 있어?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 차라리 직원들끼리 쉬쉬하면서 돈 빼갔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동서가 나한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아우 참나. 돈 몇 푼 가져다가 쓴 거 가지고 되게 생색하시네. 형님, 누가 보면 제가 형님 전 재산이라도 훔친 줄 알겠어요? 그동안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잠깐 쓴 거밖에 없는데 꼭 이 오밤중에 전화해서 사람 속을 긁어놔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형님이 말씀 안 해도 다시 사업 시작하면 갚아드리려고 했어요. 아유,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뭐하러 들쑤시는지. 형님 가만 보면 사람 참 피곤하게 하는 거 아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는 게 사람 본성이라더니. 아유, 그 말이 딱 맞네. 동서같이 욕심 많은 사람을 믿은 내가 미련한 년이지. 내가 동서처럼 월급에 소금을 뿌려서 준 것도 아니고 친정엄마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내줬는데 도대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야? 아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려고 월급은 월급대로 다 받아 처먹고 가게 돈까지 손에 댄 거냐고. 한평생 남 밑에서 푼돈 받아가며 일한 형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고급 인력한테 형님이 주는 월급은 껌값이에요. 카드 몇 번 긁으면 없어질 돈이라고요. 저한테만 야박하게 굴지 말고 형님도 제발 자기 뒤 좀 돌아보세요. 제 덕분에 좋은 세무사 구에 정부 지원금 타먹어 제 앞에 있는 동안 덕만 보고 사셨으면서 제가 고작 300으로 만족하길 바라셨어요. 꼴랑 6시간이라고 300씩이나 받아 먹으면서 그것도 부족하다 이거야? 동서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 월급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받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해. 근데 뭐? 가드 몇 번? 쥐똥만큼 남은 정을 생각해서 이전까지 일은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까지 쓴 돈 다 돌려놓고 당장 우리 엄마 집에서 나가. 형님, 뭘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여기 월세 계약까지 해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니 제가 불법 거주자도 아니고 형님이 뭔데 저한테 집을 나가라 마라 명령이세요? 적반하장으로 굴며 제 마음에 불장난을 한 동서였지만 경찰을 부른다는 소리는 무서웠는지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친정어머니가 아주머니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신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여린 친정어머니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기절을 할지도 몰랐으니까요. 동서의 일만으로도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하필 이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까지 걸려오더군요. 전화를 받자 시어머니께서는 죽는 소리를 내며 자기 좀 살려달라고 말씀하셨지요.
아이고, 애미야. 의자에서 떨어진 것이 아무래도 다리가 부러진 모양이다. 네 시아버지며 막내 아가네는 바쁘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는 다리까지 부러졌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아무리 그래도 119 먼저 부르셔야죠. 저한테 전화를 거시면 어떡해요. 저는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달려갈 수도 없고 도움이 될 수도 없는걸요. 저번에 체간에 보니까 사람 숨 넘어가기 직전에 와서 데리고 가더라. 이쪽 동네에서 119가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다고 그러니. 경운기보다야 빠르겠지만 그렇다고 이 먼 곳을 한순간에 제대로 찾지는 못하잖니. 시댁과 연락을 끊은 마당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간다는 것이 웃겼지만 남편을 포함해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전화를 안 받았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반년 만에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요. 그 시간대에 남편은 단체 손님을 맞이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명절 당일은 전을 예약한 손님들로 인해 문을 열자마자 장사를 접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일이 끝나는 대로 시댁으로 넘어간다고 대답했고요. 그런데 시댁의 현관문을 열자 뭔가 좀 이상했어요. 다친 사람이 있는 집에서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진 것은 물론 집안 어디에도 시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죠. 그런데 부엌으로 들어가는 순간 너무 놀라서 기겁을 할 뻔했지 뭐예요. 시댁의 주방에는 아주머니와 제주도 여행을 가 있어야 할 친정어머니가 이마에 땀이 흥건하도록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저는 곧장 친정어머니의 어깨를 잡으며 되물어보았어요. 아주머니와 여행 중일 텐데 어떻게 돌아왔냐고요. 그러자 친정어머니께서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를 하셨지요. 시댁 식구들이랑 화해한 자리에서 엄마가 만든 명절 음식이 먹고 싶다는데 그깟 여행이 대수겠니? 여행이야 나중에라도 가면 되지만 이런 기회가 흔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괜찮으니까 저기 앉아서 기다리기나 해라. 조금 있으면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칠 텐데 조금이라도 쉬고 있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맹세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자 친정어머니께서도 당황을 하셨는지 전을 뒤집던 것도 멈추고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러고 얼마 안 있어 박장대소를 하며 안방에서 나오는 동서를 보며 얼추 예상할 수 있었고요. 이 모든 일이 다 동서가 꾸민 짓이라는 걸 말이에요. 무슨 짓이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자 동서는 자기 잘못은 하나도 모르는지 과거일까지 들먹이며 저를 이렇게 해서라도 저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예상한 것처럼 동서는 저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서 굳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신 친정어머니에게 제가 직접 만든 명절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동서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친정엄마께서는 혹여 제가 굶을까 급히 서울로 돌아와 부랴부랴 마트를 들린 뒤 음식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고요. 친정어머니 일이 아니었다면 우습기 짝이 없는 복수국을 한 동서를 실컷 동정하며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친정어머니까지 끌어들였기에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지요. 당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부터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프다며 쇼까지 한 시어머니가 동서와 한패가 아닐 리 없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는 전화를 받자마자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하더군요. 돈 좀 벌었다고 시댁 식구들 개무시하는 꼴이 하도 괘씸해서 막내 아가랑 같이 장난 좀 쳤다. 그게 뭐 크게 잘못된 거냐? 그러게 그때 막내 아가 대신 뒤집어 쓰고 피신 생활 좀 했으면 이렇게 유치하게 나올 일도 없었을 텐데 지 팔자를 꼰다는 말은 너 같은 멍청한 며느리를 보고 한 말 같구나. 그럼 나는 멀쩡한 다리로 우리 회계사 며느리가 보내준 일본 여행이나 실컷 즐길 테니
너는 사부인이랑 같이 한껏 어질러진 부엌이나 청소하면 되겠구나. 전화가 끊기자 파렴치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어요. 죄책감 하나 없이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전 곧장 동서의 머리채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동서의 머리를 한 움큼 휘어잡자 친정어머니께서는 앞치마도 벗지 못하고 저를 말리기 시작하셨지요. 아이고, 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뱃속에 애도 있는데 어쩜 주먹을 써. 똥이 더러우면 피해가면 그만인 것을. 아이, 괜한데 힘쓰지 말고 그만해라.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저를 말리던 친정엄마께서는 뒷말을 잊지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셨어요. 깜짝 놀란 저는 바로 119에 전화를 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배터리가 나가 핸드폰은 완전히 방전돼 있는 상태였어요. 다급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하는 저는 멀뚱하게 서 있는 동서에게 119 전화를 하라고 말을 했고요. 동서, 빨리 119에 전화해서 여기 응급환자 있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말해. 명절이라 길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지름길로 안내해드리고. 제가 왜요? 방금 전까지 형님한테 머리채까지 잡히면서 탈모 걸린 것 마냥 머리카락을 우스스 쏟아냈는데 제가 뭐 때문에 119를 전화해야 하냐고요? 잘나신 분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동서, 사람이 위급한데 고작 그런 이유로 안 도와줄 거야? 엄마 돌아가시면 동서 그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래 정말? 119 전화를 못하겠으면 당장 차키라도 내놔. 내가 운전해서 엄마 모시고 응급실 갈 테니까. 주인도 몇 번 못한 비싼 외제차를 제가 왜 형님한테 빌려줘야 해요? 가다가 속이 안 좋다는 등 머리가 핑 돈다는 등 갖은 핑계 대면서 차에 오바이트라도 하면 어쩌려고? 형님,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정 급하면 집 앞에 있는 공중전화까지 뛰어가서 119 부르고 다시 오던가요. 코웃음을 치며 유유히 시댁을 나가는 동서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싹 돋았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앙숙이라고 한들 사람 목숨부터 살리고 보잖아요. 혼자 남은 저는 친정어머니에게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했고요. 발을 동동 구르던 찰나 다행히 일을 끝마친 남편이 왔고 친정어머니를 본 순간 남편은 곧장 운전을 해 응급실에 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친정어머니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고 마셨네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이었죠. 갑작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저는 혼절을 하고 말았어요. 갑작스럽게 치러진 장례인데도 주변 지인들께서는 참석을 해주셨어요. 다만 시댁 식구들은 제외하고요. 더 화가 나는 것은 친정어머니를 돌아가게 한 장본인인 동서에게는 연락 한 통 없다는 것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동서를 찾아가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친정엄마의 상중인 만큼 인내심의 최대치를 끌어올려 참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머니께서 장례식장을 방문해 주시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는 친정엄마의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오열을 하며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저 역시도 아주머니를 끌어안고 눈물을 터뜨렸지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은 남편을 제외하고 아주머니밖에 없었는걸요. 네 동서는 아직 안 온 거니?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런 날은 와서 얼굴을 비춰야지. 그렇게 안 봤는데 시자집 식구라고 제멋대로 행동한 모양이구나. 아줌마가 저희 동서를 어떻게 아세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잖아요. 혹시 아주머니께서 저희 동서를 따로 만나신 적이 있는 건가요? 사실 네 동서가 하늘간 우리 아들 친한 소꿉친구잖니. 아들 그렇게 되고 나서 한참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살았었는데 글쎄 작년에 집까지 찾아와서 싹싹 빌더라고. 자기 사고 친 거 해결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사업 꽤나 한다는 지인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기 좀 친 모양이던데. 참, 아들 생전 친하던 친구라고 생각하니 아니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겠어서 사업 자금까지 투자를 해줬지 뭐니? 그러다가 네 엄마가 반찬 가게 하면서 새로 들어온 네 동서가 그렇게 일을 잘한다고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길래 네 시댁 가족인 건 그때 알게 된 거야. 내가 티내면 너희가 불편해할까 네 엄마랑 나만 알게 비밀로 붙인 건데 기분이 많이 상했니?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눈물이 쏙 들어갔네요. 마치 수도꼭지를 이중으로 잠근 것처럼 말이에요. 잠깐의 충격으로 심장이 아프기도 했지만 심호흡을 한 뒤 아주머니에게 동서의 실체를 모두 말씀드렸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앉은 자세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휘청이셨어요. 내 이거 발칙한 것? 곧 죽을 것처럼 불쌍하게 굴길래 도와줬더니 사람을 이따위 취급을 해? 네 동서 지금 어디 있니? 당장 주소 찍어라. 반쯤 건조시켜서 실컷 두들겨 패던 당장 사람 간 보면서 놀리던 주둥이부터 처리하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있는 곳만 말해다오. 저도 동서 생각만 하면 지금도 바로 손이 나가긴 하지만 아주머니랑 제가 다 동서한테 가면 엄마 장례는 어쩌고요. 아주머니도 화가 나시겠지만 그래도 엄마 장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동서가 아무리 법도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고 해도 지금은 친정엄마의 장례를 잘 끝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머니와 합의를 했어요. 친정엄마의 장례가 무사히 끝날 때까지만 참겠다고요. 그리고 장례가 모두 끝난 날 아주머니와 저는 본때를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동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갔네요. 남편은 저를 대신해 반찬 가게를 열었고요. 아파트에 도착하고 저는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자 못 견디겠다는 듯 동서는 빼꼼 열린 현관문 사이로 저를 쳐다보았고요. 현관문에 안전거리까지 한 동서의 모습에 김 빠진 웃음이 새어나오기까지 했어요. 엄마 돌아가신 건 전적으로 동서 책임인 거 알고 있지? 이제 동서 같은 버러지 봐주는 것도 끝이야. 길게 말 안 할 테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재촉 안 해도 이번 달 안에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형님이 무식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형님은 저한테 나가라 마라 명령할 처지가 못 돼요.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집 들어온 세입자한테 당일 통보로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도 처벌감인 거 모르세요? 제발 무식한 티 좀 그만 내시고 가게 가서 냄새나는 반찬이나 퍼 나르세요. 귀한 분 도움받는 저는 형님은 상상도 못할 만큼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신분 상승할 거니까. 버릇없이 그는 동서를 보자 정말 피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더군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가만히 있던 뱃속의 딸아이까지 발길질을 할 정도였어요. 그 순간 아주머니께서 동서 앞에 나타났죠. 아주머니를 본 동서는 기겁을 하며 바로 문을 열었고요. 못된 거 어디 할 게 없어서 형님을 무시해. 아무리 내 아들 친구라고 해도 나는 가족도 못 알아본 예의 없는 것한테는 한 푼도 못 주니까 토시 하나까지 토해내라. 아주머니가 어떻게 여길... 아니 그것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토해내다니요. 제가 형님한테 버릇없이 그래서 화가 난 거라면 제가 바로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받은 대로 내놓으라는 말만큼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미 아주머니한테 받은 돈은 사업자금이다 이사다 해서 다 써버렸는데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시면 저는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어요. 사부인 일부터 버릇없이 굴었던 것까지 사과할 테니까 제발 아주머니 좀 말려주세요, 형님. 이러다 저희 정말 길바닥에 앉아야 할지도 몰라요. 은혜도 모르는 것 도와줬다가 탈만 난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망정이지 그동안 저 못된 거 도와주는 애미를 보며 하늘에 있는 아들 속이 얼마나 탔을꼬.
결국 사업만큼은 절대로 정리할 수 없다던 동서였지만 주변 인맥을 이용한 아주머니를 이기지는 못하더군요. 목숨처럼 아끼던 사업 준비를 접으며 간신히 마련한 돈을 갚았고요. 그래봤자 아직도 갚지 못한 돈이 절반 가까이 남은 빚쟁이였지만요. 친정 어머니의 아파트에서 나온 뒤 동서 부부는 간신히 시댁에 붙어 살며 목숨만 연명하고 있다고 해요. 그야말로 거지가 된 것이었죠. 궁지에 몰리자 동서는 뒤늦게 찾아와 싹싹 빌었지만 저는 환한 미소로 말을 했지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을 포함하여 동서에게서 자꾸만 연락이 온 탓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주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해버렸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께서는 마침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동서를 따로 부르셨지요. 아주머니가 추천한 일자리는 시골에서 소를 돌보는 일이었는데요. 임신한 소의 자체가 보기 힘든 와중에 인력도 없었기에 일부러 동서에게 그 일을 시키신 것이더라고요. 동서는 시골에 내려가자 소똥 냄새가 너무 역하고 소가 자꾸 발길질을 하는 탓에 죽을 뻔한 적이 있다며 연락을 해오기도 했네요. 제발 서울에서 직장을 구해달라면서요. 시골에서 소를 보살피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같이 시골에 내려갔던 시동생은 한 달도 안 돼 동서와 이혼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올 정도였어요. 시동생이 이혼을 하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연락을 해 시동생을 반찬 가게에 다시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서와 한편이 되어 해외여행을 가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저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용서해줄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굵은 소금까지 뿌리며 시동생에게 청소일도 맡기지 않은 것이고요. 이후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부모님은 집을 팔아서 시동생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셨다고 해요. 물론 시동생은 3개월도 안 돼 사업을 홀랑 말아먹고 지금은 시부모님과 함께 동서가 살고 있는 시골에 내려가 아주 어렵게 살고 있지만 말이에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시동생은 동서와 다시 재결합을 했다네요. 이후로 시댁에 질릴 만큼 질린 남편은 완전히 시댁과 인연을 끊은 상태고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에게마저 이기적으로 굴었으니까요. 현재 저희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나날을 보내며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요. 아주머니께서는 외할머니 노릇을 자처하시며 선물 공세를 보내시네요. 병원도 같이 가주시면서요. 비록 친정어머니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어머니가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제가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기에 저는 오늘도 가진 것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인생이란 것이 언제나 달콤할 수는 없지만 말이에요. 사연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인생의 쓴맛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언젠가 달콤한 나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모자란 사연을 경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